네, 반갑습니다. 글쓰는 DJ 래피 나왔습니다. 노너. 예, 인문학에 입문하라. 노너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이틀에 끝날 수는 없죠. 이 노너라는 고전 자체를 그것도 또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발췌를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곧 끝나겠죠. 그렇죠? 오늘 제가 골라온 문장들은 열매라는 키워드로 출발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씨를 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씨를 뿌렸는데 그게 모두 다 싹을 틔울 수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원리 자체가, 이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 자체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의 원리가, 그러니까 자연의 균형이 깨지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동물들도 사냥의 성공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10%, 15%. 생각을 해보시죠. 100% 모두 사냥이 가능하다면 이 자연의 균형이 깨지죠. 자, 아무튼 간에 열매라는 키워드로 출발을 하는데요. 문장은 이렇습니다. 원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은 났으나, 그 싹은 났으나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싹은 났으나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각자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하고 싶은 분야에서 되고 싶은 어떠한 위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시도도 하고 하지만 모두가 다 꽃을 피우기 힘들고 꽃을 피운다고 해서 모두가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라는 거.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하지 말자는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하지 마 그냥 이게 아니고 그 기본값을 그냥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도하는 과정,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도한 과정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죠? 좌절하게 되고 짜증나고 막 화도 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기본값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차이,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겠죠.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건 논어에 나오는 문장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 써서 심은 꽃은 피지도 않고, 마음 써서 심은 꽃은 피지도 않고 무심하게 심은 버드나무는 그늘을 들이운다. 이런 말. 참 이 세상 일이 뜻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무심하게 심은 버드나무는 또 그늘을 들이우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뭔가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의도했던 바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참 이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거의 똑같다 보니까 이러한 문장들이 참 공감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거 골라봤습니다. 이 참 유명한 문장이라서 이거는 원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한연후에 지송백 지후조야 아니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알겠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라는 제목이 이 문장에서 인용이 된 거죠. 새한연후에 지송백 지후조야 아니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알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화창하고 좋은 날에
푸르고 무성하지 않은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겨울이 되면 다르거든요. 겨울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 빈 가지로 아주 매서운 이 바람을 견뎌야 하거든요. 근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 추운 겨울에도 아주 그 푸름을 간직하고 있죠. 이 결국에는 사람을 빗댄 거죠, 여기다가. 예.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뭐 젊고 건강하고 부유할 때, 소위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곁에 사람이 많죠. 엄청 많죠. 그렇죠? 예. 칭찬과 찬사도 넘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는 퇴직을 하고 또는 어디론가 유배를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정이 완전 달라지죠. 다 떠나가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이 되면 그제야 성실하고 진정한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추사 김종희도 유배를 갔죠. 어디로? 제주도로. 예, 59세인가 그럴 겁니다. 예,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사람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다 떠나버렸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곁을 함께했던 이 제자가 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제자인데요. 그래서 추사 김종희는 이 제자를 위해서 그림을 한 폭 그립니다. 그게 바로 새한도. 이 문장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새한도. 인생의 겨울이 돼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실한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다음 문장 넘어가 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늘 많이 듣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강연을 가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과유불급 많이 들어보셨죠? 뜻이 뭔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책들을 다 훑어봐도 해석이 그렇게 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더라고요.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가 아니고 넘치는 것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거하고 같다 이겁니다. 예. 지나친 거나 모자란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뭐 맘 못하다 이런 게 아니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거나 똑같다. 예. 라는 겁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똑같다. 그래서 공자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 그런데 이 과유불급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의학이나 명리학도 결국에는 과유불급이거든요. 과유불급. 한의학에서도 넘치는 기운은 사법을 이용해서 빼주고 모자란 기운은 보호법을 이용해서 보약할 때 보호법을 이용해서 보충해주고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리학은 어떤 누구의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것 때문에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명리학은 막 점치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명리학도 똑같습니다. 한의학과 똑같은 원리고 넘치는 기운, 이 사람이 음양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 어떤 기운이 넘치는지 넘칠 때는 좀 빼주고 모자랄 때는 보태주고 이게 결국 과유불급이거든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인문학의 인문화를 통해서 명리학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뭐냐면 온 세상이 모두 형제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생각했던 디오게네스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견유학파.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 이분이 아주 유명하죠. 어떤 일화로 유명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한번 희한한 사람이네 하면서 이제 보겠다고 찾아오니까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 하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길 때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뭐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라. 이런 돌직구로 날린 사람, 이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도 결국 주장했던 게 뭐냐면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 근데 이 논어를 보면서 이 부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형제다. 원문은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목숨 명자. 부유하고 귀함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군자가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 도를 이름이 없고 남과 더불어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 사해 아니 모두 형제니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근심하십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이 세상 모두가 형제다라는 겁니다. 예. 남과 더불어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 이 세상 모두가 자기의 형제다 라는 문장. 저는 이걸 보면서 디오게네스의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 이걸 탁 떠올렸습니다. 예. 현재 한번 여러분 휴대전화 꺼내가지고 뉴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제가 늘 강조하는데 우리 인문학의 인문하라 사랑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사랑이 끊어졌어요. 지금 사랑이. 온통 적입니다. 그냥. 예. 온 세상이 모두 형제다. 남과 더불어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 사해 아니 모두 형제니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걱정하겠느냐. 참 이 문장이 좀 뼈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송사 없는 세상이 키워드인데요. 무슨 말이냐? 소송. 그죠? 소송. 예나 지금이나 소송에 대한 이 한결같은 맥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논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논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남과 같겠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송사가 안 일어나는 게 최고다라는 거죠. 손자병법에도 사실은 손자병법의 핵심 문장은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공자도 처음부터 애초에 송사가 안 일어나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자도 주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인용을 해갖고 또 주역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역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수송괴라는 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소송이라는 건 아예 안 하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다행히도 소송을 해본 적은 없지만 소송이라는 게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간에 피곤한 일이거든요. 아주 발 뻗고 잘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송사는 없는 게 제일 낫다.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송사가 일어날 일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몇 문장을 추려서 함께 해봤습니다. 예. 너무 원문에 집착하거나 하다 보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꾸 손에서 책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용 위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도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논어가 끝나면 또 다른 이제 고전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